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6일에 치러진 전산 회계 2급 103회 기출문제 이론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다음의 내용과 관련된 개정 과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였죠. 자, 내용을 보니까 기간 경과에 따라 발생되는 이자, 임대료 등의 단기 수익 중 미수액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우리가 기간 경과분이라고 얘기했죠. 지금 그래서 기간 경과가 됐지만 받지 못한 것, 즉 차기에 받아야 되는 수익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단기 기간 경과분이다 라고 했을 때는 단기 기간이기 때문에 단기 손익계산서에 포함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수익에다가 플러스를 해줘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회계 처리할 때 이 이자 수익을 이자 수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자 수익을 대변에다 표시를 해준다면은 차변에 올 수 있는 계정 과목, 차변에 올 수 있는 계정 과목은 미수 수익, 자산 과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자산의 증가로 차변에 와야 되는 것은 4번이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기말 재고 자산을 과소평가하였을 때 나타난 현상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죠. 자, 우리가 기말 재고자산이라 그랬을 때 재고자산 상품 계정을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자, 여기가 매출 원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말 재고가 대변에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자, 이랬을 때 기말 재고자산을 과소평가했다라고 했습니다. 즉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줄어들게 됐을 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매출원가는, 얘네들은 서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줄었을 때 매출원가는 커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원가가 커지게 된다는 것은 다시 얘기했을 때 이익은, 즉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는 것이죠. 매출 총이익은 원가의 증가로 인해서 이익은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원가 기말재고 그리고 매출총이익의 관계를 알아둘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문에서는 매출총이익이란 말 대신에 단기순이익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외의 변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매출총이익이나 단기순이익이나 같은 결과가 나타날 거기 때문에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매출원가는 과대계상되고 단기순이익은 과소계상된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돼야 되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3번 회사의 판매용 상품 매입과 관련된 다음의 분계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계정 과목은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상품이라고 하는 과목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상품은 재고자산이라고 그러죠. 재고자산. 즉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래하는 것을 우리가 상거래라고 부르고 있어요. 상거래일 때는 우리가 상거래가 일어났을 때 외상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은 외상 매출금이라든가 또는 바드럼이라고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바드럼. 자, 그래서 지금 계정 과목이 들어갈 수 없는 계정 과목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죠. 그러면 차변에 상품이 왔을 때 자산의 증가가 되겠죠. 10만원. 그럼 대변에는 1번 현금이 대변에 오게 된다면 자산의 감소가 되겠죠. 2번 보통예금이 오는 경우도 자산의 감소 맞습니다. 자, 그런데 3번에 보면은 미지급금이 있죠. 미지급금. 부채의 증가가 되는데 미지급금은 상거래일 때는 쓸 수 없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변의 상품 과목이 아닐 때, 뭐 예를 들면 뭐 비품이나 토지, 뭐 이런 식의 상품 거래가 아닐 때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외상매입금은 부채의 증가로 올 수 있지만 미지급금은 올 수가 없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기타 거래이기 때문에 미지급금은 기타 거래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올 수 없는 계정 과목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4번 문제.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것이 회계상 거래라고 하는 것은 재산 상태의 증감 변화가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 변화가 일어나야지만 할 텐데 이 중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래를 골라보면 되겠죠. 자, 첫 번째, 화재로 인하여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상품 200만 원이 소실되었다. 여러분, 상품이 소실됐다는 것은 자산이 감소가 됐다는 것이고 기업 입장에서 손실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즉 재산의 증감 변화가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영업사원 1명을 월 급여 200만 원으로 채용하기로 하였다. 자, 채용하기로 한 것은 둘 사이에 어떤 약정은 일어났지만 실질적으로 재산상의 증감 변화는 일어났나요? 아니죠. 일어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재산상의 변화가 없어요. 따라서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라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3번과 4번 내용도 간단히 살펴보면은 현금을 도난당하다. 그 다음에 상품을 구입하고 대금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다. 역시 재산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5번 문제 확인해 볼게요. 다음 중 분류가 잘못된 것은 이라고 했죠. 자, 첫 번째 문제 보면은 재고자산이 나와 있는데요. 재고자산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품 계정 맞습니다. 제품이나 상품 같은 것들은 재고자산으로 분류가 된다는 거. 자, 두 번째 보면은 유형자산, 토지 있죠? 유형자산 형체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토지도 유형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무형자산, 형체가 없고 어떤 무형의 권리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특허권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비유동 부채예요. 비유동 부채라는 것은 우리가 상환기간이 1년이 넘는 거죠. 그래서 장기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지문에서는 단기 차입금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라는 것 때문에 틀렸죠. 단기는 1년 이내의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6번으로 넘어가 보죠. 다음 중 당좌예금 계정을 사용하는 거래는 무엇입니까? 자, 당좌예금이라고 처리되는 거를 골라야 되는데, 자, 1번을 볼까요? 종업원의 급여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다. 어때요? 여러분, 급여를 계좌 이체했는데 보통예금에서 줬다 그랬죠? 그러니까 1번은 보통예금 과목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받아 즉시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어때요? 나한테 돈이 당좌예금으로 들어왔다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 경우가 당좌예금이 증가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답은 2번인데요. 3번과 4번은 어떤 문제가 있나 한번 살펴볼게요.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은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수표라 그랬어요. 거래처가 발행했다.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나한테 현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의 경우는 당좌수표로 받았지만 이거는 당사가 발행한 것이 아니고 타인이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번은 당좌예금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4번은 상품을 매입하고 약속원 발행해서 지급했다. 약속어음은 수표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급어음이라는 과목을 사용해야 되겠죠. 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7번을 한번 볼 텐데요. 자, 7번 문제. 다음 중 단기매매 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단기매매 증권이라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단기란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때요? 짧은 기간 보유한다는 의미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회사가 어떤 단기간의 투자 목적으로 단기간의 투자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타사의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말해요. 그래서 타사 발행 주식이나 또는 채권을 투자했을 때, 채권에 투자했을 때, 이걸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옳지 않은 것을 찾아야 되니까 하나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주로 단기간 내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여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자 여기까지 맞죠? 단기 투자 목적이다. 그 뒤에 보면은 매수와 매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방금 얘기했던 이 매수와 매도, 이걸 시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2번 재무상태표상 단기 투자자산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성격이 유사한 것들, 또 중요성이 낮은 것들이 있죠. 이렇게 성격이 유사한 것들이나 또 중요성이 낮은 것들은 우리가 여러 과목들을 다 별도로 표시하기보다는 하나로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합표시, 재무상태표 작성 원칙에서 통합표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통합표시. 통합표시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를 든다면은 지금 나와 있었던 그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경우나 단기 투자 자산이나 성격이 유사한 것들, 예를 들면 매출 채권 이런 것들 있죠. 아니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런 것들은 성격이 유사한 것들이기 때문에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표시를 해도 관계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세 번째로 내려가 보면은 취득원가는 취득 시점의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그렇죠. 그래서 공정가치라는 것이 그 당시의 시가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시가로 취득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매입 수수료도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뒤에는 틀렸습니다. 일반적인 자산을 취득할 때는 우리가 취득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취득원가에 포함해 주는 게 맞지만, 이 단기 매매 증권의 경우에는 취득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자, 취득 시 수수료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영업의 비용 처리한다. 그래서 수수료 비용이란 과목으로 별도로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옳지 않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8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약속원 수치 시 회계 처리에 관한 아래의 설명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적절한 계정 과목은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상품을 매출하고, 자, 여러분 아까 설명드렸죠? 상품을 매출한다는 것은 상거래를 말하는 거예요. 상거래. 그래서 상거래일 때 쓰이는 계정 과목, 상거래일 때 쓸 수 있는 계정 과목. 아까는 채무 계정이었다면 매입 채무, 그다음에 이번에는 매출 채권, 매출을 했으니까 매출 채권 과목을 쓸 수 있겠죠. 여기에는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 이렇게 두 개의 과목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대금 회수 시 전액을 약속금으로 수취하면 차변에 받으러움이라고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으로 가볼 차례죠. 자, 읽어볼게요. 감가상각 방법 중 정액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그랬죠. 자, 정액법이라 그러면 여러분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직선법이라고 얘기해요. 직선법. 왜냐하면 금액이 늘 똑같으니까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은,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여기가 어떤 시간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감가상각 비용이라고
봤을 때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나타난다 이거죠. 그래서 얘를 직선법이라고 불러요. 직선법. 정의법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그랬죠. 자산의 예상 조업도 혹은 예상 생산량에 근거하여 감가상각액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여러분 이 방법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생산량에 비례해서 감가상각한다고 해서 생산량 비례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여기 해당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많이 계산되는 가속상각 방법이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정액법은 가속상각법이 아니라 늘 똑같다는 거죠. 직선법이라고요. 가속상각법이라고 하는 것은 감가상각비를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냈을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걸 가속상각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초창기에 감가상각이 많이 이루어지고 뒤로 갈수록 줄어드는 방법. 예를 들면 정률법 같은 방식인데요. 정률법 같은 거. 그래서 여기서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겠죠. 세 번째요.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액을 내용연수 동안 매기 균등하게 배분하여 생각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자, 10번으로 넘어가 볼 차례인데요. 10번.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혜성이 단기 중에 처분한 업무이용 승용차의 취득가액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취득가액을 구하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런 경우는 여러분 간단하게 계산을 하는 방법은 저는 분계를 해보는 것이 가장 간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변과 대변의 차액을 보고서 우리는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같이 계산해 볼게요.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가액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분계를 한다고 했을 때 차량 운반구가 대변에 와야 돼요. 이게 취득가액이 되겠죠. 자, 근데 처분가액은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받았다고 생각을 할게요. 현금으로. 그러면 자산 증가 100만 원이다 이거죠. 감가상각 누계액이 180만 원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적돼 있던 감가상각 누계액이 장부에서 제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얘는 차변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0만 원 차변에 오게 되겠죠. 근데 처분에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나왔다는 거죠.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10만 원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분계했을 때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차변 합계는 지금 현재 280이죠. 대변은 어때요? 10만 원밖에 없잖아요. 그럼 얘는 270만 원이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270만 원이었다. 그래서 정답을 찾는다면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3번. 자, 11번 이어서 보죠. 다음 자료 중 재무상태표의 자산에 포함되는 금액은 모두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산이라면요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재화와 채권을 자산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자 1번을 보면은 미지급금 보이시죠? 이거는 회사가 나중에 갚아야 될 돈이죠. 그래서 부채입니다. 부채. 채무라는 거예요. 채무. 자, 그 다음 예수금. 이것도 미리 회사가 받아놓은 돈, 즉 원천징수를 했던 돈이기 때문에 이 돈도 앞으로 나갈 돈이에요. 그래서 부채죠. 선수금, 부채입니다. 계약금으로 미리 받은 돈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임차보증금이 있는데 임차보증금이라는 것은 임차인, 즉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미리 지급한 보증금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게 되면은 그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은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이 포함되는 것은 3천만 원이 되는 거죠. 답은 3번이에요. 자, 12번도 같이 볼게요. 다음 자료에서 기말자산은 얼마인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말자산을 구하거나 기말부채, 기말자본 이런 식의 문제를 풀 때는 이런 방법을 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초의 자산부터 구해보는데 기초자산이라고 하는 것을 구할 때는 기초 시점의 부채와
기초 시점에 자본을 더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주어진 내용을 볼 때 총수익, 총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총수익 빼기 총비용을 해주면 그것이 뭐 당기순이익이나 혹은 순손실로 계산이 될 거예요. 거기다가 또 기말의 자산은 기말의 부채 더하기 기말 자본이다 라는 거죠. 자, 이제 여기다가 주어진 자료들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기초자산이 50만 원이라고 했죠. 여기다 넣을까요? 50만 원. 기초자본이 30만 원이라고 했죠. 여기다 넣을게요. 기초부채가 20만 원. 여기네. 자, 그 다음에 총수익은 150만 원이고요. 총비용은 1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것이 플러스가 나오죠. 당기순이익이에요. 그래서 50만 원이 당기순이익이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남은 것들을 넣어보면은 기말부채가 6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기말자본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기초자본에 당기순이익 50만 원을 더한 금액이기 때문에 총 80만 원이 기말자본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기말자산은 기말부채, 기말자본을 더한 값이기 때문에 140만 원입니다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13번이죠. 다음 문제. 다음 자료의 가로 안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는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무엇이란 기업이 일시적으로 맡아서 나중에 지급하는 부채이다. 부채라 그랬죠? 잠시 동안 보관하는 거고요.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것으로 유동부채에 속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유동부채에 속한다. 그럼 지문들을 살펴보면은 1번 예수금, 이거는 일시적으로 회사가 맡아서 원천징수를 해놓는 돈이에요. 그래서 다음 달 10일에 우리가 회사 부담하는 4대 보험료하고 같이 납부가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선급비용, 이거는 올 수가 없는 인데 그 이유가 선급비용은 자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번 아예 배제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3번의 선수금은 계약금을 미리 받은 거죠. 계약금. 그래서 부채 계정이긴 하지만 일단 계약금을 받아서 나중에 지급하는 부채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가수금은 부채는 부채인데 원인 모르는 입금액을 우리가 가수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약간 지문이 설명이 약간 이렇게 정확하게 문제를 지칭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중에서 굳이 답을 골라야 된다면 답은 1번의 예수금이 가장 가깝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4번 문제예요. 다음 자료에서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비용들은요, 여러분 대부분이 매출 원가이거나 아니면은 판매비와 관리비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매출 원가라 그러면은 상품에 관해서는 상품을 매출하는 데 들어가는 상품 매출 원가가 있을 거고요. 그 외에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면은 판매하거나 관리하는 데 드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럼 그런 것과 무관한 것들을 여기서 골라본다면 제가 수업 시간에 보통 많이 얘기하는 것들인데 이 중에 딱 눈에 띄는 것들이
이자 비용 그리고 기부금이에요. 그래서 이자 비용과 기부금은 직접적인 영업 활동과는 관련성이 없는 영업의 비용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나와 라가 되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15번 문제를 확인해 볼게요. 자, 다음은 손익계산서의 일부이다. 매출 총익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계산 문제인데요. 매출 총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지를 알고 있어야지만 구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매출 총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품 계정에서 매출원가를 구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상품 계정에서 매출원가, 기초 상품 재고액에다가 단기에 매입액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기말 재고액을 빼주고 그러면 매출원가가 나오게 되죠. 그럼 이렇게 계산된 매출원가는요, 손익계산서를 계산할 때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 그다음 빼기 매출원가, 이게 매출원가가 여기로 온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매출총이익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매출액이 13만 원이다. 넣어볼까요? 기초상품 재고액은 24,000원이다. 그 다음에 단기 총 매입액이 108,000원이고요. 기말 상품 재고액은 2만원입니다. 그러면 매출원가 구할 수 있겠죠? 차변 합계를 구해보면은 13만 2천원이 나오죠? 그럼 대변 합계도 13만 2천원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말 재고가 2만원이기 때문에 매출원가는 11만 2천원이잖아요. 매출원가를 여기다 대입해 줄게요. 그럼 13만원에서 11만 2천원 빼주니까 18,000원이 매출총이익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저와 함께 103의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이론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이해한다면 충분히 잘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